팀보이드의 배적입니다. 팀보이드. 네, 송준봉입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송준봉 배적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미디어트 그룹이고, 2014년에 이제 이렇게 두 명의 멤버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남고 있는 스튜디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저희가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어떤 5가지의 결정적인 순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사실 이 질문 처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 5가지의 순간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떤 기준에서 뽑을 것인가가 되게 사실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의 관점에서 뽑아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진짜 10년 동안 지내온 과정에서 뽑아야 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보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 스튜디오가 그냥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간들을 좀 솔직하게 뽑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순간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스튜디오로 시작하는 순간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팀보이드라는 스튜디오는 2014년에 송준봉 작가와 제가 시작하기 전에 2011년쯤에 제가 친구들이랑 민찬욱 작가와 유동희 작가라고 하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제 대학생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취미 활동 아니면 약간 소모임 같은 학문을 좀 공부해보자, 미디어 아트라는 걸 좀 공부해보자라는 모임으로 시작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없었고 다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각자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룹인데, 그래서 사실 이름을 보이드라고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없다, 우리는. 너무 비어 있으니 이제부터 조금 채워나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보이드라고 해서 이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막 유행했었던 2011년에 트렌드였죠. 뭐 프로젝션 매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좀 관심 있었던 어떤 키네틱 작업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이제 앨리스온에서 저희가 이머징 아티스트라는 어떤 타이틀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었던 적도 있는데, 좋고 아름다웠던 추억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어떤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좀 호기심과 좀 즐거움을 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작업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즐겁지만, 작업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팀을 해체는 아니지만 우리 잠시 쉬면서 진짜 제대로 좀 공부들을 하자 해서 다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공부를 하러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2년 혹은 3년 후에는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 같이 스튜디오를 시작하자 했는데 이제 아무도 안 돌아왔죠. 저만 돌아와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던 찰나였었는데, 이제 때마침 이제 송준봉 작가를 만나게 되었었고, 원래는 송준봉 작가가 저랑 같이 연구실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형이죠. 형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계기를 인해서 우리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볼까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나서 스튜디오를 2014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제 얘기도 어느 정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미술을 되게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가로 먹고 살 걱정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선뜻 그 예술대를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때 저는 이제 기계과를 갔어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에브리웨어라는 팀의 방현우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희 회사에 잠깐 세미나를 이렇게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때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분야가 이제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기술을 배워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기술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술을 공부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 분야니까, 이제 물론 저희 회사라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뭐 정말 재미있는 분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콕 하고 넘어와가지고 이제 저 박사과정을 이제 저 연구실에서 하면서
저렇게 연구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진짜 미대에 가서 그 대학생들이죠 그때 그 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방금 배재혁 작가도 얘기했지만 저 때는 되게 맹목적으로 그냥 작업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가지고 있는 기술을 뭐 어떻게든 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되게 알맹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면 재미는 있었는데 아 이게 작가가 원래 이렇게 작업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되게 한창 할 때 이제 재혁이를 만나서 뭔가 이제 팀으로 활동해 보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서 되게 당차게 스튜디오를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첫 번에 그 2011년에 친구들이랑 시작할 때는 조금 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스튜디오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내가 한다는 얘기는 내가 전업 작가로서 내가 좀 책임감 있고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뭔가 작업을 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시기였는데 고민을 한 만큼 또 굉장히 기억에도 많이 남고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시작점으로 아직도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할 때도 항상 그 시작했던 순간을 다시 좀 되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사용했었던 작업실 전경이에요. 이게 이제 저기 세운상가 뒤에 있는 대림 빌딩, 대림 상가에 이제 있는 건물인데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기 SK 서림 빌딩이 보여요. 이 건물.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저 건물을 보면서 언젠간 저기로 가야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작업을 했던 기억이 사실 나요. 왜냐면 너무 그때는 뭐 척박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밤새서 맨날 뭐 납땜을 하고 뭐 조립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서 작업했었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은 못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다시 이 상황을 내가 겪으라고 하면 왜냐면은 되게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뭔가 내가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처음으로 뭔가 내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순간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순간이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했다. 2014년 내가 제일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되게 이때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해야 되나? 그 뒤 물러설 곳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잃을 것도 되게 없었고 뭐 물러서 어디까지 뭐 여기가 끝인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이제 뭘 해도 항상 어떤 진보만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 꿈꿨던 것들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제 순간의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에스테틱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시스템 미학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스튜디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런칭하거나 아니면 파운딩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항상 제가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뭐 작가를 시작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제 좀 현실적인 조언들 굉장히 많이 해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팀의 어떤 DNA를 결정을 해라라는 게 항상 공통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DNA를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하느냐가 이 스튜디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의 결정을 굉장히 많이 지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키워드들 그 당시에 좀 나왔던 기술들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키워딩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결국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는 걸 느껴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대상이고 또 내가 그런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래 공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미술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교수님들한테도 엄청 많이 혼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맨날 이러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교수님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너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지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없이 너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그 백그라운드를 굳이 없애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그걸 솔직하게 좀 드러내보려고 해라는 그 말이 되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때 이 워딩들을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내가 주제를 정하면은 조금 내가 오랫동안 내가 좀 진지하게 그리고 좀 솔직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골랐는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를 내가 미술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분명히 상상하는 그림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구현하고자 하는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어떤 형태도 있겠는데 그때 이제 찾았던 책이 이제 잭만 하미 쓴 시스템 에세이스라고 하는 에세이인데 여기에 나왔던 글귀가 이제 우리의 삶은 오브제 중심의 삶에서 시스템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왜 작가들이 그러면은 시스템 베이스의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시대 1968년이죠.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글이었어요. 짧은 글인데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고 내가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게 예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좀 제공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안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글귀를 딱 보고 너무 안도를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없지 않겠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심하면서 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솔로잇이었는데 사실 이런 글귀를 보기 전에 되게 어렸을 때 한번 솔로잇 작업을 부모님이랑 미술관을 갔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분명히 제가 되게 좋아는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도. 근데 왜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건 나도 그리겠다. 저 벽에다 저 선 그리는 건 나도 하겠는데 저게 왜 내가 좋지라는 걸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냥 마음에는 들고 사진을 찍었을 때 되게 좋은데 왜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제 글을 읽고 시스템 아트라는 걸 조금 이해한 이후에는 솔로잇이라는 작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시를 하고 작업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작가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이 내 작업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룰 그리고 그 규칙, 그 시스템이 나의 작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작업이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시작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작업이 이제 웨이브 시리즈라는 작업인데, 키네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고, 라이팅의 어떤 습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의 작업이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은 다 동일해요.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어떤 엘리먼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시각적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 특성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시스템 티오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착안을 해서 만들었던 작업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굉장히 공학적인 설명이지만 교통통제 시스템, 신호등 시스템 있죠. 그 트래픽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원칙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예,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 일을 누가 하게 할 것인지, 교통 시스템에서도 어느 차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차를 보낼 것인지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과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구현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우리는 오브제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좀 이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웨이브 프레임스라는 작업도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뭔가
chaotic한 어떤 상태로 갔다가 또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로 갔다가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확장시키고 또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즘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그런 성격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치면 뭐 주식시장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 완벽하게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의 성격을 조금 시각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업했었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지오메트리한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파쇄시켜가지고 다 분절되고 다 굉장히 chaotic한 상태를 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정돈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계속 자기 스스로를 뭔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프레임즈라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조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저희 스스로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했던 작업인데 이 작업은 저희가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 스케치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까 시스템의 성격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단어로 뽑아둔 적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스위칭이라든지 밸런싱이라든지 레이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어로 다 뽑아 놓은 다음에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서 시리즈로 한 15개 정도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 작업입니다. 단어를 먼저 뽑아 놓고 각자한테 할당을 했어요. 이 단어를 넣은 마터, 이 단어를 넣은 마터, 그리고 각자 터치하지 않기로. 대신 비슷한 선상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모든 거를 프레임도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부터 시작해서 사이즈 그리고 심지어 한 작품에 들어가야 될 비용까지도 다 제한을 걸어가지고 제한된 상황에서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조형적인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저희 팀의 어떤 주제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 에스테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팀으로 활동하면서의 그 주제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곤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작업하는 분들이야 내가 가진 주제가 곧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제 팀인 경우에는 그런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랑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랑 다른 어떤 그 순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는 뭐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저희 팀은 이제 배재욱 작가가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간다고 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초반에는 되게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이제 재혁이 한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이제 우리 팀의 어떤 주제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이제 막연하게 그 되게 광범위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이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좀 되게 좀 편했던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어떤 그 갈등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안 맞나 싶다가도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요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나랑 이제 배재욱 작가는 그 시스템이라는 걸 기준으로 작업을 계속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잭버남이나 솔로잇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되게 좋은 얘기구나, 좋은 주제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무생물이 어떤 그 살아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뭐 프로그램이든 뭐 그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뭐 기구적인 설계든 모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던 게 이렇게 딱 살아나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그런 물리적인 움직임이 되게 저한테는 강렬하게 왔던 것 같고 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내가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완성되는 그 과정에 나는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나랑 배재혁 작가가 어떤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작업을 했을 때 갈등이 되게 많이 없으면서도 어떤 팀으로서 작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좀 뭐 이제는 옛날에는 좀 되게 싸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주제가 난 이거 하고 싶고 넌 이거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좀 되게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팀의 평화를 위해서는 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주제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약간 신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팀을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둘이 사이가 이제 좋고 협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엄청 그렇게 막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리고 협업이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은 협업이 불가능한 동물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저희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상보적인 관계 플러스 굉장히 가까운 경쟁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근데 그 긴장감이 유지가 돼야 사실은 팀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렌드라는 작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키워딩을 빼서 각자한테 분배한 다음에 만들기로 했잖아요. 서로 안 보여줘요. 되게 경쟁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더 잘 만들 거야. 보시면 이제 누가 누구의 작업 제가 미리 일부러 안 써놨는데 더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만약에 팀으로 작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협업을 전제로 깔기보다는 경쟁이면서 그리고 일의 분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보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스튜디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 그 지금 이런 관계가 팀의 발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맞지만 굉장히 빡세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정말 무한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같이 나만큼 같이 노력할 거라는 그 되게 무한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떤 팀에 기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랄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순간은 라이트 웨이브로 정해놨는데 라이트 웨이브가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든 작업이에요. 2014년에 딱 처음 이제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나서 자 어떤 작업을 해볼까 어떻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했을 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작업이 라이트 웨이브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급천예술공장에서 하는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모전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했던 작업이고 그때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여 개의 LED가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신의 빛을 밝기를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대신 그 200개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규칙으로. 근데 그 관계를 결정하는 규칙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전체 시스템이 다 크게 변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제너럴 시스템 티오리라고 하는 1920, 30년대에 나온 이제 논문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저희 나름대로 시각화시킨 작업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일 많이 전시했었던 작업이에요. 국내든 해외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시를 했었고, 첫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그만한 기회를 첫 작업에서 받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미디어 작가가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같은 작업을 하는 팀이 별로 없었으니까 좀 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하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워낙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해외 전시도 많이 나갔고, 또 그런 덕분에 좋은 작가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큐레이터들을 만나고, 또 좋은 기획자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하는 어떤 네트워크적인 기반을 다 만들어준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첫 번째 작업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 작업이 진짜 어려웠어요. 이 작업이 처음에 저희가 스케치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딱 작업을 뽑았었는데 생각한 대로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비주얼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맥락이랑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근데 사람들이 안 했을까? 왜 이런 작업을 안 했지? 이렇게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비주얼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은 어떤 분야인데 왜 아무도 이 작업을 안 하고 있을까 했는데 해보고 알았어요. 아, 빡세서 안 했구나.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 이 작업이. 예, 그래서 그때 한 납땜만 한 저희가 납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한 3개월 동안 몇 번 했는지 세봤는데 한 3만 번? 한 사람당 3만 번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 하나가 잘못되면은 200개를 다시 다 수정해야 되는 굉장히 좀 고난의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게 힘들 줄 모르고 했지만 그 덕분에 되게 재밌는 작업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여러모로 약간 애증의 작업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어떤 순간이라는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 영상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 영상이 사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거 만들 때 여기까지 만들 때만 해도 이제 배재혁 작가는 아직 미국에 있을 때였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을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 정도까지만 만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요게 이제 처음으로 LED를 달고 아까 이제 돌아가는 곳에서 불을 딱 끄고 처음 봤었던 그 순간. 빛 결이라는 걸 처음으로 봤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영상을 찍자마자 제가 바로 이제 배재혁 작가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이거 대박 멋있어 이렇게 대박이야 대박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되게 그때 되게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뭐 지금 보시는 거는 12개 모터지만 이걸 이제 앞으로 200개로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을 앞두고 있었던 거이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 막 실패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거를 이제 하나는 잘 만들 수 있는데 이거 200개 만드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하나에 4시간 걸려서 뭐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200개 만드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그럼 뭐 3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뭔가 고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났는데 그런 와중에 12개가 딱 나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순간이라서 네, 제가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서도 되게 많이 이게 이제 조립을 할 때의 모습인데 그 조그만 작업실에서 예, 후배를 데리고 이제 막 조립을 하는데 보시면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매체가 디지털 매체를 많이 다루고 있고 뭐 물론 이제 피지컬한 오브제로 결과물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내 어떤 쏟아붓는 시간과 노동력을 어떻게 내가 작업에서 보여주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 매체가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는 분명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한 땀 한 땀 정말 나의 어떤 순수한 결정들을 겹겹이 쌓아서 결정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보통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근데 디지털 매체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작업에서 어떻게 그게 발현되지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도자를 하는 그 도예 작업을 하는 이현정 작가라는 작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 항아리 지금 리움에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달 항아리가 지금도 가치 있는 조형물일까? 네, 왜 달 항아리는 그렇게 2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물건이 되었을까? 왜냐면 이름 없는 작가들이 만든 사실 작업이잖아요. 그 작가가 했던 얘기는 달 항아리의 어떤 형태 때문이라기보다는 달 항아리의 모양을 만들고 그 완벽한 미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이름 없는 도공들의 그 수많은 숭고한 노동 그리고 흙을 직접 만지면서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정말 쌓여서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너무나 순수한 아방가르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적인 가치를 우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현대예술 혹은 오랜 예술의 어떤 기간 동안 얘기했던 그런 노동력을 우리는 디지털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서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답이 있진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마 저희는 조금 피지컬한 작업들에 훨씬 더 목을 메고 있는 것 같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주자를 얘기하지만 결과 자체는 물리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게 물리적인 형태로 나왔을 때 그 노동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작업의 뒷면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각 작업의 뒷면인데 되게 애정하는 사실은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보면 진짜 지저분한 것도 있고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누군가 이 뒷면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전시를 하면은 어떤 작가분들이 이렇게 뒷면을 봐주세요. 그러면 되게 고맙고 저희가 막 뛰어가서 설명을 해드려요. 막 이건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거 이렇게 신경 썼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뒷면이 너무 예쁘다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외국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러한 방식의 어떤 표현 방식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게. 네. 네 번째 순간을 이제 얘기하자면 로보앰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이렇게 뭐 지금 얘기 드렸던 뭐 시스템이다, 뭐 키네틱 아트다, 뭐 이런 쪽으로 알려진 것보다 그냥 로보트를 하는 아이들로 훨씬 더 유명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요. 로보트를 그냥 많이 갖고 있고 로보트를 가지고 이상한 작업을 하는 이제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보담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담을 이제 처음 만난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텐데, 네, 저희가 로보담을 처음 이제 받아가지고 처음 테스트할 때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피칭을 하고 있는 순간인데 아직도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나요. 되게 약간 벅차올랐던 순간이, 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일단 로보담이라는 게 일단 처음에 딱 보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예, 아마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되게 모르겠는데 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정확하게 움직이거든요. 오차가 0.01mm 정도 돼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걔가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일단은 처음에 시각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넘어서 사실은 이제 로보담에 진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건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업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산업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저희가 산업혁명이라는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산업 시스템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은 그 산업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주된 도구를 보면은 사회의 어떤 욕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도구들을 봤는데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요 로봇이라는 거를 들었어요.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이제 욕망을 갖고 있을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량 생산을 하던 컨베이어 벨트가 처음 사용했던 2차 산업혁명 때에는 아마 사람들의 욕망이 누구보다 내가 많이 만들겠다라는 게 어떤 욕망이 있었겠죠. 세 번째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넓은 시장을 차지하겠다. 네 번째 로봇을 사용하는 건 뭘까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내렸던 결론은 일하기 싫다라는 그 사람의 욕망 있잖아요. 되게 숭고한 욕망이잖아요.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게 굉장히 그대로 드러난 매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매체를 다뤄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욕망들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시스템이 겁은 나지만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체로 선정했고 되게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작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적인 이제 라인에서의 그 로봇인데 그 아까 제가 이제
저희 팀을 시작하기 전에 뭐 꽤 오랫동안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저는 엔지니어였었고 저는 일한 공간이 되게 우연찮게도 그 무인 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이제 저는 무슨 뭐 검사 장비라는 걸 제가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거기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그냥 뭐 테크니션 정도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만 몇 사람 돌아다니고 이제 딱 저도 이제 제 장비를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서 뭐 확인을 하러 들어가면 저만 있고 그냥 흰색 방에 저런 기계들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 걸 한 6, 7년을 계속 보다가 이제 나온 사람인데 저한테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그 기계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돌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뭐 한두 대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 친구들이 다 하고 있고 뭐 24시간 풀로 돌고 있으면서 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는데 밤에도 막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아직도 이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작업에서 쓰고는 있지만 이 기계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저한테는 아직 되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로봇으로 작업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주로 이제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좀 더 되게 자연스러운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보담을 처음 조사할 때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봤던 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 가서 감자튀김을 시킨 다음에 감자튀김을 딱 잡아서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자튀김을 딱 잡기 전까지 이 감자는 사람 손을 몇 번 거쳐왔을까요? 몇 번 거쳤을 것 같아요. 몇 번. 네. 여러분이 만지는 순간이 첫 번째예요. 네. 그만큼 자동화돼 있어요. 씨앗이 뿌려져서 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공이 돼서 포장이 돼가지고 튀겨져서 나올 때까지 사람 손을 거의 안 만진대요. 이 감자가 실제로 사람 손과 컨택이 된 게 그때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화가 돼 있고 우리 생활에 완전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내가 분명히 이 시스템에 속해 있고 나도 한 시스템의 파트 중에 하나로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랑 굉장히 가까운 어떤 존재임에도 내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나오는 기술적인 시스템들에 대한 사실 겁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시스템 안을 되게 들여다보면은 꽤 아름다운 경우도 많아요. 그 원리가 이해됐을 때 내가 느껴지는 어떤 심미적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통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또 굉장히 좀 중요했던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했던 말펑션이라는 로봇 연극인데 젠틀몬스터라고 하는 이제 회사 선글라스 회사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15년부터 사실 인공지능이 되게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다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결과값을 내는 건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를 내는. 근데 그게 에러가 아니라 어떤 기능성에 의해서 나왔을 때 우리는 와, 얘 진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공장에서 말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연극 내용으로 잡아서 만든 작업이에요. 되게 고마운 작업이고 재밌었던 작업이고 여러모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작업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로봇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처음에는. 왜냐면 가격적인 면에서 워낙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스튜디오 시작하고 로봇 한 대 사보자. 그래서 로봇 회사에 되게 당차게 전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가격을 듣고 제가 대답도 안 하고 끊었어요. 그냥 말도 안 돼 이러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정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돈을 모아서 사볼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로보담을 한번 구해볼까 하다가 그때 했던 게 일단 스케치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 스케치를 보고 관심 있으면은 한 대 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극을 그때 처음 이제 저희가 스케치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연극이라는 어떤 소재는 그러니까 형식은
내러티브를 담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소재잖아요. 근데 로봇암을 이용을 하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려서 진짜로 이렇게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젠틀몬스터라는 회사에 가서 보여주게 됐는데 다음날 이제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저희가 로봇을 받았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 로봇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산 거지. 저희가 쓰게 해준 거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작업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젠틀몬스터랑 예.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떤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할 것 같은 어떤 움직임을 재현하고 그걸로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에 좀 집중했었다면은 2017년쯤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원래 로봇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얘네의 원래 목적은 생산이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과 어떤 창작의 경계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배제된 상태의 어떤 퍼포먼스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작업이에요. 여기서 설치했어요. 저기. 네, 저기 바로 뒤에 설치했었던 작업이 2017년에 메이킹 아트라는 작업이고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은 생산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지금 보면 그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재료가 필요하겠죠. 뭔가 생산하려면 그 재료가 이제 데이터, 네,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 과정이 어떤 창작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었고 되게 재밌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딱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네, 나비의 도움으로 네, 아트센터 나비의 도움으로 했었던 작업이고 그 다음에 했었던 이제 오버 디 에어라는 작업은 이건 이제 영상을 제가 지금 못 올리고 이미지로 올렸는데 같은 맥락의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와 그 다음에 조영국 작가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던 작업이고 공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었고 그 당시 이제 공기의 상태 막 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화두였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인데 총 5개의 도시를 선정을 해서 각각 한 면에다가 그 각 도시의 시간 리얼타임, 그러니까 실시간 공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가 나쁘다는 거는 그 동네는 굉장히 살기 안 좋다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다른 시스템에서 이걸 바라보면은 산업 시스템에서 바라보면은 공기가 나쁜 도시일수록 생산량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사실 그 순서를 딱 매겨 보면 베이징하고 인도에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이 거의 전 세계 탑이거든요. 걔네가 실제로 생산량도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그 데이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림이 나왔을 때 공기가 안 좋은 도시일수록 훨씬 더 멋있는 그림이 나와요. 더 훨씬 더 화려하고 되게 멋있는 그림이 나왔고 몬트리올이라는 도시 항상 집어넣는데 그 도시가 항상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제일 재미없는 그림이 나왔고 그냥 동심없는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재미있게 진행됐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로그라는 작업인데 공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밖에 저희가 전시를 못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네, 로그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그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출생자 수와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집계돼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몇 명 이상의 사람이 태어나면은 하얀색 로봇이 이제 네모를 그리고 몇 명 이상 사망을 하면은 그때마다 까만색 로봇이 다시 패턴을 그려가지고 각인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에 대한 기록을 조금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인해가지고 아크릴에다가 남기는 작업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사실 되게 뭐라고 그러냐 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한테 되게 큰 이벤트. 근데 이거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숫자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순간에 1초에 한 명씩 태어나고 있고요. 한 1.5초, 2초에 한 명씩 계속 죽고 있어요. 누군가는 계속 죽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시점,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그냥 하나의 시스템의 그냥 한 객체였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또 내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다른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넓은 시야와 어느 정도의 마이크로한 시야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다만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실제로 저희 작업할 때 코로나가 딱 터졌거든요.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되게 충격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몇 개 관심이 있었던 갤러리에서 다 전시를 취소했어요. 예, 너무 민감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딱 한 번 전시하고 작업실에 잘 거의 모셔둔 작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그 생각보다 사람이 뭐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 뭐 인구가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네. 이거 네, 저희가 한 뭐 10일 넘게 계속 그 뭐 코로나 때도 보고 봤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서버를 실체화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작업이라서 좀 유일하게 어떤 네, 전시를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해야 돼. 항상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사실 뭐 일정이 잡혀버리면은 또 그 일정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근데 이 작업만큼은 되게 순수하게 저희가 그냥 작업실에서 되게 오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작업이라서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로그란 작업이. 슈퍼 스마트 머신이라는 작업인데 로봇이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는데 이 작업은 지금 어떤 기술에 대한 조금 해학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슈퍼 스마트 머신인데 불을 이제 관람자가 와서 딱 키거나 끄면은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하고 그러면 알렉사가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또 알렉사가 다른 애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IoT 장비가 작동을 해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본 다음에 사운드를 플레이하고 그걸 또 다른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제 불을 로봇이 켜주는 굉장히 그 하이 테크닉을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불을 켜는 내용인데 개인적인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불을 이제 IoT 장비를 이용해서 켜려는 순간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헤이 구글 불 켜줘 라고 얘기했는데 안 켜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불을 켜려고 깜깜한 그 거실에서 5분 동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5분 동안 얘기해서 불을 딱 켰어요. 그래서 엄청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딱 켜지고 옆에 보니까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스위치를 제가 켜면 불이 켜지는데 그 기술 한번 이용해 보자고 5분 동안 그 깜깜한 데서 구글이랑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되게 어떤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거대한 어떤 기술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걸 내가 이용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과 부담감 때문에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작업인데 그런 조금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재밌는 거 이 전시를 무슨 인공지능을 되게 뭐 이렇게 찬양하는 전시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긴 했었어요. 이거를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었습니다. 대충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지금 현재를 일단 선정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딱 올해가 되면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예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에 대한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주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시스템이라는 거에 아직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주변부에 있던 그 워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10년 동안. 네. 예전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워딩이랑은 똑같은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골라놓은 건데 이게 되게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한 4,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걸 캐치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예, 이해를 하고 내가 소화한 다음에 그거를 작업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기술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예, 일주일에 하나씩 뭐가 나오는데 도저히 캐치업할 자신도 없고
어느 순간 저희도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냥 와 이런 것도 나왔네. 와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예. 챗 GPT라는 거에 발전하는 속도를 보고 저는 그냥 뭐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는 걸 골랐는데 관련해서 작업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키워드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었던 더 팩토리라고 하는 작업이고 이 작업은 여러 대의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냥 공장이에요. 진짜 공장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라인을 거쳐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계속 생산해요. 계속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공장 안에서 생산이라는 것 혹은 창작이라는 것에서 그냥 관람자의 역할로밖에 남지 않게 되거든요. 점점. 그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보고 싶어서 만든 작업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비물질의 어떤 데이터가 물리적인 어떤 결과물로 지금은 환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비물질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비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모든 불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게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재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그 어떤 재료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데이터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회 시스템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디지털의 어떤 재화가 물리적인 재화로 변화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작업이라서 만들어 본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되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네, 저희가 홍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는 맨날 만드니까 그림이 이만큼씩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드렸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근데 두 번째 전시 때 또 팔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작업, 작년에 했던 익스비션 이셀프라는 작업인데 전시라는 형태를 정시라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작업이고 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품, 그러니까 오브제와 그리고 오디언스, 관람객, 그 다음에 스페이스,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게 최소 조건인데 만약에 작품에 인공의 어떤 관람객이 포함된다면은 아무 사람이 없고 그냥 아무 공간에 이 작업을 놓는 것만으로도 전시라는 걸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전시를 되게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전시가 되니까 아무도 안 봐도 전시는 됐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작업을 설치한다고 누가 보긴 보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내 작업을 정말 순수하게 계속 바라봐주는 누군가의 어떤 아티피셜한 어디언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시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이제 그러면 사람은 어떤 역할이 되는가? 이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역할로 지금 이 작업을 바라보고 이 공간 안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펼치고 싶었던 작업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3월에 했던 전시도 마찬가지로 From the Machine이라는 작업인데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1년의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로봇이 어떤 패턴 유도해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그거를 컴퓨터가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걸 나름대로 다시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하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이 어떤 작업을 만들 때 작가들이 하는 기본적인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고 변형한 다음에 바라보고 해석하고 다시 만들고 이걸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사람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개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인간이 배제된. 제가 그렇다고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10년에 대한 고민들을 요즘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글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가 스스로 계속 팔로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취하려고 하는 관점은 지금 나오는 기술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좀 히스토리컬하게 내가 접근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한번 다시 예측해보는 과정을 겪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 때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미디어 아키올로지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미디어 고고학.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를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VR이라고 하는 기술이 딱 나왔을 때 그 VR이라는 걸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딱 처음 나왔던 개념이냐 그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나왔던 다른 개념이 있었고 흘러가면은 1920년대까지 막 흘러가요. 예. 막 파리에서 뭐 있었던 어떤 박람회 때 있었던 어떤 파노라믹한 뷰를 즐길 수 있는 무빙 워크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VR의 어떻게 보면은 고고학적인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기술들을 조금 되짚어보면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 다음 또 10년을 위한 저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이제 몇 개 작업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사실 뭐 더 팩토리나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재작년이니까 막 챗GPT가 뭐 요즘처럼 그렇게 막 뭐 이게 나오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돼. 그래서 이제 그 잘 되는 걸 바라보고만 있다가 잘 되는 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되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의 이제 어떤 접근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되게 우연찮게 그 이전에 했던 작업들이 되게 인간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어떤 뭐 생산하는 과정들을 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작업으로 표현하면서 요즘하고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되게 뭐 약간 관찰자나 방관자 뭐 어떻게든 알아서 좋은 게 하나 나오겠지 이게 기다리는 거밖에는 할 수 없는 어떤 되게 무기력함을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여주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배재혁 작가도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되게 무기력함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저희가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이제 오는 친구들이 뭐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다 배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렇게 화이팅 했는데 요즘에 저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저희도 어떤 뭐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어떻게든 어떤 그 자기가 살아날 방도를 분명히 다들 찾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그런 시대에 앞에 서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쪽의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저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살아나는 무언가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게 어떤 키네틱한 것들로 표현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버추얼한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피지컬 공간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요즘에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10년이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딱 세워지지는 세울 수도 없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저희가 지금도 갖고 있고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왔듯이 어쨌든 사람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생물이고 그냥 뭐 방금 제가 농담으로 포기하면 편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송준모 작가가 기술이 엄청 발전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처음 느껴봤어요. 사실은 항상 기술을 보면은 활기찬 미래와 밝은 미래를 상상을 했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잖아요. 과학의 날 되면 막 미래를 그리는데 지금은 약간 기술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데 저는 그 무기력한 감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대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더 팩토리한 작업을 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보고 되게 슬프다고 그랬어요. 예. 나의 역할이 점점 사라진 모습을 되게 본 것 같다. 거울로 본 것 같고 저기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 나를 투영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슬퍼하고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 얘기 듣는데요.
무기력함 느꼈다 저 사람도 나만 느낀 게 아니었어라는 어떤 안정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그런 감정들도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시스템에서 그런 걸 느낀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에 좀 충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